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욱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게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금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합의금에 합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면 안 되는지를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그 산정 기준, 즉 약관상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실례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합의금 계산식 그 첫 번째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여기서 대인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이 발생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비로는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자료로는요,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65세 미만이면 8천만 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러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에 따라서 다른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례비, 두 번째가 위자료였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이 사람이 즉 소득을 얻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망한 본인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상실 수익액이 산정이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와 그리고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숫자 자체가 크면 클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에 있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의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나의 현실 소득액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리고 내가 취업 가능한 연한까지의 월수를 제대로 산정했는지가 1차적인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 첫 번째로 유직자, 직업이 있는 사람이요. 산정 대상 기간은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에 과거 3개월로 하고,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거는 과거 1년간의 것을 계산한다는 것이고요.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과거 1년간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수익액에서 유직자, 직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급여소득자가 있을 겁니다. 매월 따박따박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로의 대가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망 직전에 보수액이 인상이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해서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인데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자, 이때 사업소득자라는 것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된 수입액에서 필요한 재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서 산정한 금액,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산식은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 빼고, 그 다음에 연간 수입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도 빼고, 제세 공과금도 빼고, 여기서 노무 기여율을 곱하고 투자 비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무사를 통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산정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에도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기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서 조사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 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산정한다는 거고, 일용이기 때문에 30일을 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25일을 일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서 건설 업무에서 건설 적산 기준의 건설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를 당한 혹은 사망자가 사고를 당한 그 시점에 적용될 만한 것이 있다면 다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은 파일을 열어보면 보통 인부의 노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분석 통계 내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고요. 클릭해서 열어보면 단순 노무해서 단순 노무 종사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두 가지 임금을 더해 가지고 나누기 2를 해서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직자의 산정 방법 중에서 현실 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 세법상의 관계 증빙 서류에 따라서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만약에 부동산 임대소득자다라고 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소득자가 여타 증명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에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너무 적은 금액을 적용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때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때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 보면 특별인부도 있고 조력공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 비계공도 있고, 여기 보면 비계공만 하더라도 노임이 26만 2,297원으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에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라는 건데,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 내에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유직자이기는 하지만 현실 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인데 현금으로만 받아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그럴 때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고, 사업소득자도 내가 많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득 증명이 어렵다면 결국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밖에 유직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공표한 노임, 단 종사하고 있었음을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거겠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9세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에 있어 가지고 유직자가 아닌 자, 즉 유직자 이외의 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부와 같은 가사종사자를 들 수가 있는데, 주부와 같은 가사종사자를 하더라도 당연히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직자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현역병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복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녀 복무 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규정, 그리고 현역병 등 복무 예정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에 따라서 복무 기간을 다 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서 증명이 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면 될 것이고,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고,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그 중에서 높은 것 하나만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안 보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생활 비율은 3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은 생존에 있었다면 분명히 생활하는 데 썼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상실수익액으로는 잡으면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3분의 1은 이제 제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가능 월수와 관련해서는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개월수를 곱해가지고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 가능 월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금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65세보다 더 길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시하면 좋겠고요.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일 경우에는 취업 가능 연한을 70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당시에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62세부터 67세 미만인 경우에는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인 경우에는 24월, 76세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66세라고 한다면
65세를 넘었으니까 상실 수익액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6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36월을 취업 가능 월수로 봐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만약에 75세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 가능 월수를 24월을 더 계산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 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 당시에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취업 시기는 19세로 보고, 취업 가능 월수와 관련해서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은 잘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여기까지가 사망보험금의 약관상 지급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사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지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계산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례 1번, 올해 만 48세인 A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월 소득 550만 원의 직장인이었으며 사고에 대한 과실은 20%로 산정되었습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얼마일까요? A씨 측이겠죠. 나이는 48세고 회사원, 정년이 65세, 소득은 550만 원, 과실은 20%, 가동연한까지 계수는 라이프니츠 계수겠죠. 137로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급 항목별로 산정 비용을 보면 장례비는 500만 원이고요. 위자료는 65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48세니까 8천만 원 그대로 인정이 되고, 상실 수익액을 한번 보면 월 소득은 550만 원이고 생활 비율을 3분의 1로 보기 때문에 즉 생계비를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라이프니츠 계수 137을 곱하면 약 5억 원이 산정이 되고 이 금액을 합산하면 5억 8,7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의 과실 20%를 빼주면 결국은 4억 6,900만 원 정도가 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가족 사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각각의 항목에 제대로 된 금액만 집어넣으면 쉽게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라이프니츠 계수는 라이프니츠 계수라고만 치면은 나오게 됩니다. 몇 개월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해당 계수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만 53세인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달리는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부로 소득이 따로 없었으며 사고에 대한 과실은 가해 차량 100%로 산정되었습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얼마일까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나이 53세, 주부, 정년은 65세로 보고 입증 가능한 소득은 없고요. 과실은 제로고 가동연한까지 계수는 라이프니츠 계수 108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가사종사자와 무직자의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아까 찾는 법을 말씀드렸죠.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에다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8,510원 더하기 8만 2,001원이니까 이걸 나누기 2 하면 11만 5,25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씨의 월 소득을 산정하면 11만 2,555원에서 아까 전에 일용일 경우에는 25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일을 곱하면 288만 1,387.5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구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장례비는 500만 원, 그리고 사망할 당시에 나이가 65세 미만이니까 8천만 원 위자료, 그리고 상실 수익액은 월 급여를 이렇게 보고요. 25일치죠. 그 다음에 생계비 공제 3분의 1을 해주고, 그리고 가동연한까지의 라이프니츠 계수 108을 곱하면 약 2억 700만 원이 나오고, 요 세 개를 합하면 2억 9,200만 원,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상 사고로 과실 0%를 적용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산정되겠죠. 그래서 2억 9,245만 9,863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만 66세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자였으며 A씨의 과실은 40%로 산정되었습니다. A씨에 대하여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망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정리하면 나이는 66세, 직업은 무직, 정년은 이미 지났고요. 소득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과실만 4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2세 이상자의 취업 가능 월수를 아까 전에 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65세에서 67세 구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월수를 36개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 계수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일 경우에는 33.3657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가동 연한까지의 계수는 일단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항목별로 자세히 계산된 내용을 보면 장례비는 500만 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5천만 원이 산정되고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에다가 생계비를 공제하고요. 3분의 1을 빼주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가동연한까지의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6,400만 원, 그래서 총 합산액은 1억 1,9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본인의 과실 40%를 빼주면 약 7,100만 원이 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기준과 그리고 실제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보험사가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등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많은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